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모레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정상회담은 4년 만인데요. 그런데 이제 128년 된 경양식집에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만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질 만큼 일본 현지에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에 기대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한 분들은 다 나몰라를 한다는 게 저희 국장님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옆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당 지도부란 게 뭡니까? 당을 이끌어왔던 분들인데 자신들이 이끌어왔던 결과가 지금 이 상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바로미터는 뭐냐? 그거는 민심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은 또는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진 집단들끼리는 단결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단합 강조했고, 그리고 조금 전까지 이제 라이브 방송이 끝났다고 하네요. 이 대표는 그 당원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시각에 오랜만에 비명계 의원들도 모였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혁신과 새정치를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께 많은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입니다.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 재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 영상을 준비한 이유, 오늘 조홍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배 당대표들은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로 다 자신을 버렸다. 그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송영길 전 대표도 그랬다. 왜 과거 당대표들과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재명 대표 이제 책임론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이제 과거 사례를 좀 언급한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문재인 대표도 이제 당원들 탈당이 계속되면서 당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은 바 있고, 송영길 의원 당시 대표도 이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으니까, 이런 이제 이 대표도 좀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것 같고, 그래서 또 좀 조홍천 의원의 발언 가운데서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이제 공천 개딸 그 지지층, 강성 지지층 같은 때 잘 보이면 공천받는 데는 유리할 거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핵심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이제 내년 총선을 보고 가는 겁니다. 결국엔 총선의 어떤 키워드라는 거는 중도층을 잡는 거거든요.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지금 민주당이나 약 30% 정도의 뭐 강성 지지층이 있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 나머지 이제 30%를 잡는 쪽이 결국에는 총선에서 승리를 할 텐데 조홍천 의원의 얘기는 그럼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갔을 때 이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거냐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그거에 뒷받침할 근거로서 뭐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과 과거 사례들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예.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의힘이 조금 이 부분을 보고 좀 긴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최소한 지금 총선에서 어떤 게 승부처다. 최소한 뭐 중도층을 잡아야 단순히 이제 극렬 지지층만 갖고는 성공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지금 민주당이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어떤 중도층 포용의 어떤 좀 스탠스를 가진다. 이런 것 자체는 굉장히 총선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이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중도층 20, 30%를 잡아야 되는데 이 20, 30%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더군다나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좀 현 정권에 대한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많다. 계속 이런 여론조사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할 만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당대표를 지냈던 문재인 전 대통령 혹은 송영길 전 대표처럼 뭔가 이 대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당원과의 대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4시였는데 4시 30분부터 비명계 의원들도 모여서 이른바 민주당의 길 여러 얘기를 좀 하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에는 비명계가 좀 여러 공개 활동을 자제했었는데 다시 모여서 얘기를 했다. 이제 더 이상 뭐 익명으로 숨지 않겠다. 혹은 아마도 그 과거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의 사망 이후에 저 유서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더 촉발이 돼서 비명계도 좀 모임을 재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적인 어떤 이런 문제보다 국민 감성에 다가가는 문제가 바로 이제 전 씨의 어떤 이 극단적인 선택이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줬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비명계들도 이제 더 이상 개딸이 두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전화 아무리 걸어봐라. 그리고 뭐 차단 한 3,000개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 안 오더라. 뭐 개딸이 한 3,000명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명계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 폭발을 시키려면 에너지가 응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응축이 되려면 이제 서로 얼굴을 내놓고 자기 실명을 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비명계 판단은 절대 이재명 대표는 자진해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표에 관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나 송영길 대표나 다릅니다. 조건 자체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형사적인 사건을 수사받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다시 뒤로 물러나도 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 내려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달라지죠. 서초동과 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지금 구속되어 있는 많은 측근들이 변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태는 두 사람의 대표 사태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물러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2차 구속영장이 왔을 때 두 번째 그다음에 당헌 80조에서 기소가 되었을 경우 이럴 때 어떤 행동을 모아나가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4시 즈음 비슷한 시각에 이재명 대표는 라이브 방송 그리고 비명계도 오랜만에 모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책임 얘기 말고도 법적인 부분 얘기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매일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김용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있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숨진 전모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진술 번복한 거 없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거는 뭐냐면 사실을 말해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관성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달리 진술했던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번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사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고 같이 한 분들은 다 나몰라를 한다는 게 국장님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옆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저 국장한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측근들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측근들 이야기하니까. 유 전 본부장 오늘 또 재판에 출석하면서 거짓으로 이야기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최근 숨진 전모 비서실장도 저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죠. 전모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 사실 성남FC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본인이 사실은 정진상 당시 실장과 함께 네이버 측을 접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네이버에서 후원금을 받는 것을 예를 들어서 광고비로 전환해서 희망살림이라는 데를 통해서 성남FC로 들어가게 설계하는데 아마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도움이 주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를 그 전모 국장도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남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와서 이제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는 뭐 이만저만해서 뭐 합법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는 게 저는 바로 그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검찰에서 초기 수사를 받을 때 본인이 자꾸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을 때 지금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자, 그복의 진술 번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번복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가는 과정, 그리고 진실을 털어놓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가면서 예. 그 전모 국장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은 하여튼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뒤집는 게 아니고 예. 진실을 밝혀나가고 있다. 이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밑에 나가는 자막처럼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지금 고인이 된 전모 비서실장도 나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이 이 얘기는 최근에 이제 김용 전 부원장식이나 혹은 야당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렇게 바뀌었냐, 이 부분의 신빙성을 물으니까 아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과거에 거짓말을 했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전모 씨, 최근에 극단 선택하는 전모 씨다, 비슷한 생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유동규 씨가 본인이 비교할 사람하고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면서 예. 정말 공무원 입장에서 책임지고 어떤 성남FC에 대한 광고비 집행, 후원금 집행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 검찰 수사에 따라서 본인이 정말 성실하게 일했던 그 공무원 생활 모든 걸 부정당했잖아요. 이런 부분이고, 유동규 씨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본부장 직책을 맡겼더니, 고관열세 맡겼더니 대장동 일당이랑 손잡고 돈을 빼돌려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양심의 가책은 스스로 그렇게 느껴야 된다고 보고요. 진술번복을 잡아간다? 실상 1년 동안 진행됐던 유동규 씨 재판을 보면 지난 공소장에는 돈 준 사람은 남욱이고요. 돈 받은 사람은 유동규, 정영학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예. 그게 진술이 9월 28일 날 검찰과의 면담을 통해서 바뀌죠. 그리고 10월 2일부터 5일 사이에는 남욱과 유동규가 동시에 진술이 바뀝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재판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내가 봐서는 형량이 단순한 뇌물 받은 자로 10년 이상 살 거를 단순히 중간에 전달했던 공여자로 되면 5년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예. 그냥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보더라도 이거 아닌데 신빙성이 없는데 진술에 이런 지적이거든요. 재판부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단언한 건 아니고 아니, 재판부가 그러게 보고 날짜도 좀 특정했으면 좋겠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특정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예. 따지고 보면은 녹취록을 보면 4월 며칠이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검찰이 그거를 특정하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또 보면은 유동규 씨가 증언하는 것들 중에 보면 골판지 상자에 1억을 줬는데 봉투에 넣어서 외투에다 넣었답니다. 큰 외투도 아니고 어떻게 그 놉니까? 이런 걸 상식적으로 재판장이 물어보는데 유동규 씨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규 씨는 지금 계속해서 본인이 불리하니까 예. 저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지만 뭐 다른 부분에서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또 진술한 것도 있고 뭐 지저분한 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건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법원이. 근데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체적인 부분이 뭔가 좀 미흡하다라는 야당의 주장도 좀 있고요, 얘기도 있고. 전모 씨도 최근에 숨진 전모 씨도 저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이례적으로 고인이 된 전모 씨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의 수사 속도 조율하는 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사람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후배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목표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 검사는 그렇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혐의를 수사합니다. 사건을 수사를 하지 사람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던 늘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심정이다. 이원수 총장 본인을 할 일을 했더라도 유족과 혹은 그 고인이 된 분의 명복을 빌겠다. 유감 표명을 좀 했었는데 근데 검찰로서도 어쨌든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거 아닌지라는 관측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참 저는 저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더라면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지금 그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한 차례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건의 지금 뭐 핵심적인 피해자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저렇게 사과할 이유는 없는 것인데, 근데 본인이 한 이야기를 보면 결국 참 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 또 본인이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심정이다라는 이야기들. 참 저런 게 이재명 대표가 저 한마디를 했더라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저는 공감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때문에 수사받느냐? 검찰 강압수사에 수사받는다? 그게 이재명 대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검찰로 돌린 겁니다. 근데 그동안 보니까 검찰이 이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압박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검찰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을 찾아 나가고 추궁해 나가야 되는 단계가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업무에 관여를 했고 그렇다면 검찰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압박으로 느껴지고 있겠지만 그 압박을 검찰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저는 지금 검찰이 이분이 핵심적인 어떤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늦추고 어떤 차질이 있다 뭐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 여론을 좀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이슈를 조금의 어떤 좀 잠재워진다 그러면 저는 아마 조만간 후속 조치들 취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쌍방울 수사도 마찬가지고 쌍방울 수사도 사실은 전 씨가 그렇게 핵심적인 피해자는 아니거든요. 예. 참고인일 따름이고 아직까지 수사도 안 난 분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 수사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 내부 말고도 여당에서도요, 이 극단 선택을 한 최측근의 극단 선택에 대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니까 야당에서는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그 장면도 모아서 보겠습니다. 벌써 5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장 최고위 한다면서 경기도를 찾아서 되레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합니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비통한 죽음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간접살인 운운하며 고인의 죽음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양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염력이라도 쓴다는 말입니까? 야당 대표를 고인의 죽음과 연결하려는 김기현 대표는 사악한 뱀의 혀를 닮아 있습니다. 검찰의 인간 사냥이 빚은 참극을 이재명 대표 탓으로 돌리려는 사악한 정치를 멈추기 바랍니다. 저 장면 보니까 내일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난다는데 또 어떤 얘기를 할지도 좀 관심이 되는데요. 일단
이 화면에서의 공방도 그래픽에 있고 실제로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금 정부 인사들이 물을 자격이 있냐. 그럼 이태원 참사의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지고 있냐라고 했거든요. 앞서 이현정 의원은 그 여론을 좀 보고 나서 검찰도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여러 이제 행동에 나설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장동 의혹 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기소 여론이 좀 어느 정도 가다듬어지면 그 기소도 이원석 총장은 순서대로 할 것이다. 김진인 변호사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뭐 많이 이제 일정이 늦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전모 씨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사건 굉장히 안타깝죠. 검찰총장도 그거에 대해 뭐 언급을 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뭐 이 예정된 어떤 기소나 이런 일정들을 미룬다. 그럼 오히려 이제 검찰 책임을 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전모 씨 사망 사건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해서 뭐 검찰 수사에 지장을 줄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더구나 또 전모 씨 같은 경우에는 성남 FC 사건에서 아까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주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이 여러 개 5개 이상의 기업이 연루돼 있지만 그 네이버가 이제 일정 재단, 특정 재단을 통해서 네. 이제 이 지원금을 받는 과정, 굉장히 좀 교묘한 이 과정에 뭐 중간에 어떤 뭐 연락책이나 아니면 중간에 이런 자금들을 받는 과정들을 좀 실무로 담당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또 전모 씨에 관한 수사는 이미 한 번으로 이제 완료가 된 측면이 있어서 이 전모 씨의 죽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어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고 그리고 그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유동규 관련해서 어떤 신빙성이나 이제 유동규의 어떤 뭐 본인의 성향 이런 거 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뭐 마치 이제 전모 씨는 굉장히 좀 착한 사람이고 유동규 씨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유동규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게 전형적으로 형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절도범이 막 도망치다 살인 사건 현장을 목격했어요. 유일한 목격자인데 당신 절도범이니까 당신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이거는 형사 사법 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신빙성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유동규가 진술을 뭐 번복? 저는 진술을 추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측근들을 다 수단으로 대여해 왔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수단이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유전 얘기는 김진 변호사의 얘기는 유 전 본부장이 과거에 뭐 그런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입장이 조금 바뀐 듯해 보여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유 전 본부장이 재판 과정에서 증언이 무게가 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재판에 유 전 본부장이 출석했고 이 재판은 김용 전 부원장이 받은 6억 뒷돈을 진짜 받았냐 안 받았냐 혹은 이걸 받았으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아니냐 이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3번째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가짜 변호사 의혹에 불이 붙었습니다. 최근 검찰이 유동규 씨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상한 좀 흐름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달리 알고 있습니다.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난 겁니다. 돈 문제가 있었거든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해결이 돼야 대화가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안 났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안 왔다가 갑자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시각은 이재명 대표 측이 자기 감시하려고 가짜 변호사 붙인 거 아니냐 이거였거든요. 오늘 재판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아니다. 정식 선임했다라는 주장. 유 전 본부장은 갑자기 와서 그러는 거라 인정할 수 없다. 한동안 안 왔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재판이 좀 더 번외 성격이 이렇게 좀 불붙은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근데 양쪽 주장을 종합해 보면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선임계에 사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사인을 했지만 수임료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선임한 건 아니다. 이거는 뭐 법률적인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어떤 본인 생각은 자, 선임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수임료를 얼마를 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변호사로 생각도 안 했는데 처음에 선임계에 본인이 사인하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런 뭐 본인을 변론하지 않다가 본인이 뭐 입장을 좀 뭐 바꿨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한 기사가 나오니까 갑자기 자기를 찾아왔더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위한 변호사가 아니고 결국 내가 검찰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거를 뭐 감시하거나 아니면 염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보낸 가짜 변호사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저런 부분은 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검찰이 그 변호사가 했던 여러 가지의 그 뭐 변론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검찰은 오히려 이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하나만 할게요. 근데 이 두 변호사, 뭐 유 전 본부장은 가짜 변호사로 지목하고 있지만 김의겸 의원과의 통화한 것도 뭔가 의심스럽다는 게 검찰의 시각. 또 하나, 통상적으로 검사한테 이렇게 두 명의 변호사가 접견과 협조 요청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래서 이 검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지금 검사가 회유했냐 변호사가 회유했냐예요. 아까 오늘 김용부 원장과 유동규 씨 두 발언을 보면 김용부 원장은 팩트를 얘기했잖아요. 사인을 한 겁니다. 유동규 씨가요. 가짜 변호사라고 말했던 전 변호사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선임계에다 사인을 해서 전달이 된 거죠.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더니 유동규 씨 변명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임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나는 이 변호사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해야죠. 근데 돈이 뭐 책정이 안 됐으니까 선임계는 사인을 했대 내가 그 변호사를 수임한 게 아니다. 이거는 물론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에요. 예. 물론 이제 두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킬 수도 있죠. 결국에는 재판부가 보는 거는 유동규 씨가 갑자기 1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진술을 9월 28일 날 검찰을 만나고 나서 면담하고 나서 10월에 바뀝니다. 근데 면담하고 나서 그때의 동기가 뭐냐고 재판장이 물었을 때 가짜 변호사 때문에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라는 얘기가 주축이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유동규 씨가 그런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 초순쯤에 해서 그 가짜 변호사라는 전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선임계를 써요. 이게 과연 재판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좀 석연치 않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바꾼 이유가 단순히 가짜 변호사만이라는 건 아니었고 유 전 본부장 또 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고 또 마음을 바뀌었다는 얘기도 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짜 변호사를 재판장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가짜 변호사가 나를 의심하기 때문에 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다는 건 제가 바꿨다. 추가를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굳이 말씀 끊은 건 아니고요. 제가 추가로 팩트를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오늘 재판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부터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한일 만찬. 이틀 뒤 모레입니다. 16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이런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 만찬을 한다는데 그 식사 장소도 꽤 흥미롭습니다. 불 조절이 중요한데. 네, 이게 쓰시던 게 아니셔서. 오. 계란말이를 얼마나 해오신 겁니까? 왜냐요? 이것이 그 유명한 윤석열의 각이다. 화면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 계란말이와 비교적 비슷한 오므라이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찾았을 때 만찬 정서로
일본 도쿄 긴자에 있는 오므라이스의 발상지 128년대 식당에서 만찬할 거다. 이런 보도를 나와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이슈가 좀 뜨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정상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화의 어떤 수준과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겁니다. 예. 아주 뭐 크게 비난하려고 그러다가 또 분위기가 좋으면 또 누그러들 수 있는 거고 또 합의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본이 외교가 보면요. 저런 거를 일본인이 굉장히 외교가 잘합니다. 뭐냐면 정상들 간의 어떤 사적인 만남 같은 걸 연출해내는 거거든요. 예. 예전에 아마 저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둘이 또 저런 식사도 있기도 하고 일본이 보면 역대로 보면 저런 식을 통해서 어떤 외교적인 어떤 회담을 하고 담판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취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만찬을 2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 만찬이 있고요. 그거는 뭐 대통령과 영부인 다 이제 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된 식당이고 특히 또 일본 측에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여기를 한번 간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간 적이 있고 또 여기를 굉장히 기억에 남아 이거를 일본 측에서 파악을 해서 이 식당을 함께 방문해서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한다. 지금 보면 뭐 그렇게 크지 않는 식당입니다. 식당이고 꽤 인기가 있는 식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저런 곳에서 어떤 정상끼리 만나서 정말 두 사람 간의 어떤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도 굉장히 긴장된 정상회담일 겁니다. 많은 국내적으로 지금 반대가 있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예. 또 한일 회담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년이나 5년 만에 지금 열리는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양 정상들이 솔직한 자기의 심정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외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외교에서는 저 식사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크다. 뭐 이현정 의원은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식사 시간인데 배고프네요. 그렇죠? 오므라이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옛날에 도쿄를 찾았을 때 갔던 식당이라 하더라고요. 추억이 좀 남아있다. 네. 대략 한 25,000원 정도 하고 예약은 안 받고 일본 도쿄에서 좀 노른자 땅인 긴자의 안쪽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또 긴자치고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그렇게 또 비싼 오므라이스 가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 채널A 도쿄 특파원이 한번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 갔더니 저렇게 일단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문이 닫혔고 임시 휴업이라는 저렇게 쪽지가 붙어 있는 저 화면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도 뭔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공을 좀 많이 들인 부분이다. 만찬 뭐 2번이라고 표현보다는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좀 해서 오랜만에 한일 정상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 장면들을 연출하고 싶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향까지를 고려한 배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우리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해외 방문을 할 경우에는 상대국 정상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까지도 대단히 많이 연구를 해서 그에 합당한 뭐 선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합당한 대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 뭐 이런 것까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과거에 기록을 해놨다가 그런 부분에 윤 대통령의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장소를 지금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공식 만찬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싸지 않은 음식이더라도 그 취향에 맞고 그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그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점까지를 고려한 배려가 아닌가. 그래서 공식 만찬 하고 나서 이거는 약간 비공식 만찬처럼 해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조금 더 그 어떤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오므라이스 얘기로 한일 정상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더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저 사진 한 장,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저 오므라이스집에 앉아있는 사진 한 장이 중요한 의미도 큰 게요. 이게 왜 계속 뒤늦게 앞으로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바로 이런 사진들이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의 핫포엔 만찬, 그러니까 일본 에도 시대 특유의 정원에서 식사를 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저 장면이네요. 일본의 중앙정원이 있는 일본 특유의 옛 저택 저기에서 이제 만찬을 했던 거고 다시 스튜디오 돌아볼까요?
3년 전, 4년 전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찾았을 때 저도 이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화로구이 전문점에 식사했는데 밥 한 끼가 대략 2천만 원이었고 골프 같이 쳐서 뭐 여러 영상들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윤 대통령을 방문을 신경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읽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하포행 같은 경우에는요, 1951년에 만들어진 정원이에요. 면적만 1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넓은 정원인데 정원이 이제 식당으로 합류가 되면서 식당 중심으로 정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에도 시대에 아주 그 만들었던 전통 일본식 정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화로구이 2천만 원짜리니까 저기는 아마 그 장소보다는 가격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예전에 가봤던 곳이잖아요. 예.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그건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겠죠. 일본 정상이나 일본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미 있는 어떤 장소를 찾았을 거고 그것이 가격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장소라면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 보는 것은 윤 대통령을 배려하는 차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어떤 정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아마 신경 써서 저런 식당을 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정상 말고도 배우자들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후로 4개월 만에 이번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월 16, 1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실무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12년간 중단되었던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서 이번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동행합니다.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일측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 뭐 나이 비교도 있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발리 G20에서 프로그램 같이 참석했는데 뭐 1박 2일이지만 배우자들의 일정도 충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방문이 이제 정상 간 물론 국빈 방문 아닙니다만은 정상 간 이제 회담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부인도 같이 동행을 하고 또 부인 간의 일정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2011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 전까지는 셔틀 외교라고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한 번씩 왔다 갔다 방문하는 게 이제 있었는데 예. 그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독도 방문하면서 이게 아마 끊겨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연말 좀 후반기에 기시다 총리가 아마 한국을 방문하는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양국 간에 해결될 문제들 뭐 쟁점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일본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고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절박한 어떤 심정이 윤 대통령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번에 방문이 어떤 성과를 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장면 위주로 저희가 좀 가벼운 얘기로 시작을 했다면 결국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여러 논란이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할 거로 보이는데요. 그 김진인 변호사님. 근데 결국은 여러 국내에서 비판을 뭔가 윤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고 대통령실도 알고 있다면 이번 한일 정상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야 되는데 그 전범기업 있잖아요. 전범기업은 우리 기금에 지금 돈을 안 내는 상태인데 이 피고기업인 전범기업도 이렇게 돈을 참여하는 방안이 그래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을 수 있다. 뭐 이것까지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피해자분들 그 뭐 양금덕 할머니 비롯해서 이제 여러 피해자분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제3자 변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재단이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최근에 뭐 내용 증명까지 보내면서 제3자 변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3자가 그러니까 이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 지금 뭐 그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이 재단에 아직 일본 기업이 참여하진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제3자가 주는 어떤 손해배상금은 지금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걸 뭐 공탁을 하고 또 그렇게 변제를 하는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소모적인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좀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 기업들이 뭐 어떤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예. 이제 본인들도 이 재단에 어떤 기금을
본인들이 동참하는 형태로 이제 참가를 해서 본인들도 어쨌든 뭐 전범 기업이고 어쨌든 책임이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의미보다 어쨌든 한일 공동 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지금 이 피해자분들께서 이건 딴 사람한테 내가 왜 돈을 받아? 가해자한테 받아야지. 이 부분이 조금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뇌에 찬 좀 결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법부의 어떤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다들 좀 도외시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손해배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여론이나 국민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요 잠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찾았을 때 그 만찬 비용만 뭐 2천만 원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단순히 딱 식사 내용만 2천만 원이 아니라 여러 뭐 가벽을 설치하든지 이런 부대 비용까지 포함입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한일 정상회담 4년 만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본을 찾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 주 뉴스탑10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외교 무대에 오르기 전에 어제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했습니다. 자네라고 할 때도 있고 어제는 이제 예찬아 많이 그러셨어요? 하셨고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와 동갑이셔가지고 그러셔요. 저도 아버지 뻘이시니까 그렇게 편하게는. 대통령 굉장히 요리에 조예가 깊은데요. 어제 김치 콩나물국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그 레시피를 전달을 해서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윤 대통령의 레시피까지 직접 내올 정도로 어제 꽤 분위기가 많이 화기애애했다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어제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함께 했는데 뭐 음식 나오는 내용만큼이나 뭔가 분위기도 매우 좋았고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아도 여당이 할 일만 하면 국민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2번 이상 정례 회동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꽤 반가운 인물들만 많이 찾아온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머릿속에 이준석 전 대표 때의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뭐 이게 떠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어제 만찬에서 얘기했다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뒤집어 놓고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는 저런 일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여론조사상 뭐 거의 수위를 오랫동안 달리고 있었던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는 과정 뭐 이런 것까지 또 권성동 의원을 대표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 물론 뭐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과정을 보면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윤 대통령으로서는 내 친정 체제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집권당 대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어저께 또 언론에서도 뭐 다 친윤 중심의 지도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당에 관한 한 특히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뭐 그런 비슷한 말도 나왔었죠. 이제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왔듯이 아마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지도부를 보고 하나하나 전부 다 심지어는 뭐 특정 최고위원한테는 뭐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윤 대통령의 저런 어제 만찬에서의 언행을 좌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레시피를 뭐 김치 콩나물국인가요? 콩나물국이죠.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최고위원들을 편하게 부른 것도 그만큼 이제 본인 관련, 본인과 국정 철학이 같은 지도부가 출범했다. 그게 뭐 비판의 여지는 뭐 같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네. 그게 말씀하신 거네요. 윤 대통령 뭐 외교 무대 나가기 전에 어제 대통령실로 새 지도부를 초대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최근 현장에서 말이 많았었던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이 법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그 윤석열 정부는 이게 뭐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노동자 근로자한테 근무 시간의 선택권을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소통이 안 됐다, 홍보가 안 됐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젊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있는 휴가 시간도 제대로 잘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근로 시간이 물론 근로자들 원할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렇게 100% 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고용주가 있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이 있을 때는 막 일을 시켰다가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MZ세대들 같은 경우 이 부분에서 엄청난 불만이 있어요, 지금. 요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뭐 저나 여기 있는 분들의 세대야. 그때도 일을 열심히 하고 뭐냐 좀 더 일해도 그냥 지나가는 시대였지만 요즘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근로 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항의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69시간 일하고 최대한 쉬도록 보장해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아예 주 52시간이라는 기본적 틀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잘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MZ세대 지금 고민이고 불만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대통령실도 MZ세대의 이제 대표하는 노동자 단체와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는 것 같은데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또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괴리를 좀 줄여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본행 비행기 오르기 전에 윤 대통령 뭐 정책인 행보 그리고 행정부의 여러 메시지까지 좀 전한 윤 대통령입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어제도 저희가 잠시 짚어봤던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노총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과 같은 반정부 지령문이 발견이 됐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하나하나 전해드렸었습니다. 오늘 여당에서는 한 목소리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안 탄압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라는 등의 반정부 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걸로 밝혀지고 있어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이런 방첩 당국의 수사조차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가 있으면 공안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과 책임은 그게 누구든 어떤 조작이든 반드시 발본색원을 해야 합니다. 이 여당 의원들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오늘 꽤 비판을 했는데요. 고영한 원장님과 권장과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도 이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꽤 작심 비판을 좀 하긴 했는데 북한이 여전히 이렇게 선전선동과 여론전에 치밀한 건지 북한을 좀 주어로 두고 좀 만나보고 싶거든요. 사실 그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때 그 공안, 보안, 안보 기관들이 역량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간첩 수사 같은 게 좀 지지부진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수사 과정에서 북한 지령문이 나온 거예요. 민주노총 뭐 자택과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뭐 윤 정권 퇴진시켜라, 뭐 탄핵 운동을 벌려라. 그런데 이 북한이 가장 노리는 게 뭐냐면 한국 정부는 항상 한국 정세가 불안정해야 자기네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탄핵 분위기 같은 거 일어나고 반정부 시위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네 통일전선 전략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게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거기에 추정을 해서 지령문을 받아서 행동하는 저런 사실들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건 이적 행위고 저건 국가 안보를 해치는 분명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저렇게 지령문에 뭐 이게 나라냐 혹은 뭐 발견된 거니까 그런 문구들까지 북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내려보면 정황도 있다는데 그게 사실 선뜻 믿어지진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공안 사건 어떤 증인 뭐 이런 것으로 참가해 본 적이 있거든요. 재판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구호들. 어떤 행동을 하고 대모는 어떤 형식으로 하라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저렇게
발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나라냐 뭐 이런 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 퇴진, 반정부 투쟁 강화 이거는 분명히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다고 평가받는 게 이렇게 물론 뭐 지령문도 북한의 여러 그 당국의 선전선동의 일부 일환일 수 있는데 또 다른 거는 이제 무력 수위도 계속 같이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네. 북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핵가방으로 보이는 것까지 언론에 노출을 시키고 그만큼 도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 핵가방 어떻게 한번 보셨어요? 그까지 엊그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총참모장이 왼손에 검은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북한 사람들이 항상 서류는 오른손에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왼손에 들고 다니면 이게 최고 지도자의 존엄에 대한 약간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총참모장은 오른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왼손에는 뭔가 수상쩍은 큰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저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게 오른손에 들었기 때문에 네, 저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양손에 들고 들어올 일이 없는데 저렇게 들고 온 거 보면 또 확대 회의에서 우리 억제력을 강화시킬 때 대한 중대한 조치들이 토의 결정되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것이 핵가방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안쪽으로는 한국 정부를 흔들고 또 북한 내부에서는 한미 훈련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여차하면 우리는 핵으로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고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엄포들을 계속해서 놓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통일부는 저게 핵가방인지 단언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여론 흔들기 혹은 북한의 지령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핵가방 혹은 어제는 또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까지 쐈고 본인들 관심 가져달라는 거잖아요. 뭐 본인과의 협상의 지렛대를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이 북한이 이런 그 나라 밖의 여론전 혹은 선전선동 메시지 이런 게 국제사회 관심을 많이 못 받는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딸 김주혜까지 출연을 시켜서 세계 이목을 끌었던 건데 지금 순항 미사일, 핵가방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어떤 일부 종북 인사들한테 지령문을 줘서 활동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어떤 테마를 이루어서 한국 여론을 둘로 가르고 결국은 어떤 거냐면 전쟁이냐 평화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음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게 건건이 다 다르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물줄기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핵가방 얘기까지 나왔고 뭐 북한의 지령문 좀 충격적인 내용까지 북한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백 이후 양심의 가책이었네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말로만 단합이 아니라 민주당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뭐 한 방송에 나와서 고민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개딸이면서도 수박이다. 카멜레온인가요? 라고 하셨고요. 음식의 진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일본의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즘도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 저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첩단 얘기까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귀빈실을 쓴 의원님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 이 용 대표가요 최근 가족 여행 때 김포공항 귀빈실을 썼다. 그걸 두고 오늘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해인입니다. 상임위 전수 수정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논란 전에 팩트부터 확인해 볼까요? 송지현 실장님. 네네. 제주도 여행 가기 위해서 가족 여행 가기 위해서 용해인 의원이 김포공항을 방문했고 3층에 마련된 기분실을 이용한 건 이건 팩트죠? 네,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들어가서 사용했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까지가 세 가지가 팩트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뭐 사실 귀빈실은 의원들만 국회의원들만 신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건 공항 측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사적으로 쓴 게 아니까 몰랐기 때문에 썼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공항 측 이야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항 측에서는 그날 의전을 할 분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공항 저도 뭐 삼청 귀빈실에 어르신들 모시고 가면 저희야 바깥에 있으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예. 그 칸에 보면 공무 이용, 공무 외 이용이라는 게 따로 나와 있어요. 저도 이게 2018년에 저도 지적했는데 공무 외 이용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 칸이 왜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 공무 외 이용에 이제 우리 용 의원은 체크를 했고 그래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귀빈실을 공무로 이용한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적인 일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용 의원이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하튼 이번 일을 계기로 공항에서는 절대로 공무가 아닌 공무 외의 이용 체크칸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지현 실장의 말씀은 용 의원이 공무 외 이용을 한 것도 규정상은 어긋나지 않더라도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고 혹은 그걸 이용한 다음에도 네네. 몰랐다는 게 해명이 좀 납득이 잘 안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겁니까? 공무 외 이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크표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항 귀빈실은 오로지 공무로서 이용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옆에 공무 외 이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게 존재했다는 게 저는 잘못됐고 신청서 자체도 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예,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당연히 제가 국회의원이고 저도 그렇게 공무원 집단에서 존재를 했다라는 생각에 삼청은 누가 이용하는지 뻔히 아는 일이거든요. 가족과 함께 여행할 때 그 삼청 귀빈실까지 올라가서 그 가족과 함께 있었다. 물론 저는 가족과 함께 갔을 때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행동은 조금 부족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김포공항공사 측도 이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그때 용해인 의원에게 이거 사용했으니까 납부해라. 라고 돈 내고. 글쎄 오늘 있는 그대로 좀 용해인 의원 둘러싼 말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관계 위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10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그대로입니다.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노점상 단성원이 어떤 할머니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밀쳤고 저 영상이 고스란히 온라인에서 올라오면서 오늘 좀 파장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그 동영상에서 할머니 넘어지는 모습 다들 보셨죠? 물론 할머니가 노점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모름지기 나 좀 한번 봐줘. 내가 여기서 노점상 하는 거 나 힘들어서 내 여기 있는 물건 파는 거야. 물론 여기서 물건 파는 거 잘못됐고 과거에도 나도 여러 번 물건 판 거 여러분들이 지적한 거 나 알고 있어 라고 하고 이렇게 팔을 딱 잡았는 것 같아요. 잡았는데 거기에서 뿌리치는 모습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공무원 집단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제가 행정법 공부할 때 이런 거 봤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거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저 노점을 했을 수가 있어요. 법에는 위반이지만. 하지만 저렇게 심하게 뿌리치는 거는 조금 앞으로는 절대로 지양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무슨 얘기가 오고 왔는지 뭐 저희가 당연히 당연히 안 되니까 뭐 추정을 하신 건데. 근데 다만 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너무 과한 조치 아니었냐 여러 논란거리들이 오늘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